김민주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렸다. 비싼 가죽 구두가 시골 마을의 흙길에 닿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건초와 장작불 냄새가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왔고 그 향기에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시골 마을에 오지 않았던가? 아마도 20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가 꿈을 안고 서울로 떠난 그날 이후로 이제 38세가 된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대형 물류회사의 CEO로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들판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소년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했다. 외딴 시골 마을에 새로운 물류 창고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교통이 불편하고 대부분 도로가 비포장인 곳이었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직원들에게 현장 조사를 맡기지 않았다.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 땅을 직접 보고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 후에 회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마을에서의 첫날 밤, 임시로 빌린 집에서 직원들과 함께 모였다. 누군가 아침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해 먹자고 제안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갈 준비를 하자 민주는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내가 갈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가 평소 정장 차림의 멋진 사장님이 이제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고급 구두 대신 간단한 슬리퍼를 신은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시골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 그가 덧붙였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다. 양쪽으로 푸른 농밭과 양철 지붕의 낮은 집들이 있었다. 닭 우는 소리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소리가 민준의 마음을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시장에 들어섰다. 신선한 생선, 푸른 채소, 그리고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섞인 곳이었다. 그는 한 정육점에서 멈춰 신선한 고기를 몇 점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눈길이 시장 구석구석을 훑었다. 민주는 갓 싸온 돼지고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정육점을 떠났다. 비릿한 냄새가 바쁜 시골 시장의 공기와 어우러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슬리퍼가 흙바닥에서 철벅철벅 소리를 냈다. 반짝이는 가죽 구두는 어제 차 트렁크에 잘 넣어두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울려 퍼졌다. 노부인이 신선한 민물고기를 팔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호박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이 작은 시장은 크지 않았다. 몇 개의 좌판이 늘어선 정도였지만 단순하면서도 활기찬 생명력이 있었다. 민준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런 느낌이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침 햇살이 시장 가장자리의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로 비쳐 땅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빨리 사서 돌아가는 대신 그는 이 시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는 닭과 오리를 파는 가게를 지나쳤다. 다리가 묶인 수탉들이 꽃기호하고 울었다. 그리고 익은 과일을 파는 좌판을 지나갔다. 익은 참외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졌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진실했다. 서울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민준의 걸음이 시장의 더 작은 구석에 이르렀을 때 느려졌다. 거기서는 몇몇 채소 파는 사람들이 낡은 천 위에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 중에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물냉이 잎을 골라내고 있었다. 소녀는 색이 바른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낡은 고무 슬리퍼는 옆에 벗어두었고 맨발은 가늘었으며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신선한 푸른 채소 몇 타발과 자주색 고구마 그리고 붉은 고추 바구니가 있었다. 모두 낡은 천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준이 멈춰서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가 어린 나이에 일찍 성숙해진 듯한 약간의 피로감을 담고 있었다. 신선한 채소예요, 삼촌. 사가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쉰 것처럼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감기에 걸려 아직 완전히 나아지 않은 것 같았다. 민주는 흠칫 놀랐다. 그 목소리가 과거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소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찾으려고 했다. 그녀의 눈이었을까? 아니면 말할 때 머리를 약간 기울이는 모습이었을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너무 친숙했다. 너무 가까운 느낌이었다. 한 다발에 얼마니? 민주는 채소를 살펴보기 위해 쪼그려 앉으며 물었다.
사실은 소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1,000원이에요, 삼촌. 우리 집에서 농약 없이 기른 거라 깨끗해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채소를 골라내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냉이 다발을 집어들고 각 잎을 자세히 살펴보는 척했다. 내가 직접 기른 거니? 아니요, 엄마가 기르고 저는 팔기만 해요. 소녀가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는 순수했지만 약간의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물냉이를 내려놓고 일어서려 했지만 문득 멈췄다. 햇빛이 소녀의 어깨 너머로 비쳐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물건을 비추었다. 그것은 작은 파란 돌이 달린 단순한 은목걸이였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것 같았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누나의 것과 너무 똑같다. 어머니가 누나의 15번째 생일 때 시장 축제에서 사주신 것이었다. 누나는 항상 그것을 착용했다. 그 운명의 날에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강물에 빠진 그날에도 아무도 누나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의 가족은 수년간 아픔 속에 살았다. 누나가 영원히 떠났다고 믿으며.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소연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손에 든 채소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니? 그는 참지 못하고 소녀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눈은 그것에서 떠날 줄 몰랐다. 소연이가 고개를 들고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가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소연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소녀의 어머니라 불가능했다. 누나 지수는 20년 전에 사라졌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40세쯤 될 텐데 13살 소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도 목걸이는 그저 비슷한 것일 뿐이겠지. 그러나 소연의 심 목소리와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부모님은 왜 너를 혼자 여기서 팔게 하시니? 민준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물었다. 아버지는 들에 일하러 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세요. 저는 아침에만 팔다가 학교에 가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이 여기서 가까워? 네, 가까워요. 걸어서 금방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채소 묶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물냉이를 2묶음 더 집어들고 소연에게 돈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목걸이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연이 몸을 숙여 거스름돈을 찾을 때 민주는 문득 누나 지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특유의 심 목소리. 특히 웃거나 시골 민요를 부를 때면 더 그랬다. 어렸을 때 그는 누나의 목소리가 할머니 같다고 놀렸고 누나는 그저 웃으며 그의 코를 꼬집었다. 커서 보렴. 언니 목소리가 그리울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삼촌. 소연이 고개를 들어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다. 민주는 기억에서 깨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섰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상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목걸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목소리도 흔한 특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몇 걸음 떨어졌을 때 소연의 신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삼촌, 고기 봉지 두고 가세요. 민준이 돌아보니 소연이 그가 천 위에 놓고 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지만 소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혹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갑자기 물었다. 왜요? 이렇게 신선한 채소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소연은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시골에서 자랐어. 괜찮아. 민준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내면에서 강한 직감이 일어났다. 그는 소연의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그 목걸이와 그 목소리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했다. 그가 소연을 따라 시장을 떠났을 때 앞에 놓인 흙길은 그가 결코 통과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문을 여는 것 같았다. 민주는 소연을 따라 시장을 빠져나왔다. 한 손에는 고기 봉지를, 다른 손에는 물냉이 묶음을 들고 걸음걸이에 맞춰 흔들었다. 시장에서 나오는 흙길은 구불구불했다. 양쪽으로 울창한 풀들과 기울어진 듬성듬성 자란 버드나무들이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높이 올라와 나뭇잎 사이로 비쳐 울퉁불퉁한 땅 위에 얼룩덜룩한 빛의 패턴을 만들었다. 시장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시골 소리가 들려왔다. 논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 그리고 앞서가는 소연의 발걸음 소리. 집이 멀어? 민준이 둘 사이의 침묵을 깨며 물었다. 멀지 않아요. 저 들판 건너편이면 돼요. 소연이 그 특유의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민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소녀는 빠르고 가볍게 걸었다. 흙이 묻은 맨발이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도 전혀 주저함 없이 움직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른쪽에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다. 싱그러운 벼들이 바람에 흔들려 땅과 하늘의 향기를 품은 듯했다. 왼쪽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탁한 물 위로 시든 연잎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누나 지수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누나가 그 특유의 신 목소리로 미녀를 부르던 시절. 그 기억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다. 삼촌도 정말 시골에서 자랐어요? 소연이 갑자기 돌아보며 물었다. 그래,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향수가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나도 너처럼 들에도 나고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어.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 살아서 시골에 잘 오지 않아. 서울이 재밌어요? 소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재미있긴 한데 아주 바빠 아기처럼 여유롭지 않아. 민준이 조금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때 가졌던 순수함을 소녀에게서 발견했다. 그것은 도시 생활이 그를 돈과 명예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기 전의 순수함이었다. 길은 점점 좁아져 작은 대나무 다리로 이어졌다. 다리는 개울 위에 놓여 있었다. 오래되어 썩은 대나무가 발걸음 아래서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소연은 고양이처럼 가볍게 다리를 건넜다. 민주는 더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난간을 잡으며 건넜다. 이 다리 오래된 것 같네. 그가 물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게 위험해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의 창고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이곳에 지어진다면 마을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홍수철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라도. 하지만 그 생각은 소연이 앞을 가리키며 말할 때 중단되었다. 저기예요. 우리 집. 민준의 눈앞에 작은 집이 나타났다. 양철 지붕의 흙벽 집이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집은 진흙투성이 마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 옆에는 몇 그루의 바나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마른 잎이 땅으로 늘어져 있었다. 한 마리 마른 노란 개가 바나나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다가 낯선 사람을 보자 약하게 몇 번 짖더니 곧 조용해졌다. 마당 한쪽에는 덩굴 식물이 자라며 잎 사이로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장작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시골 가정의 생명력도 느껴졌다. 엄마, 채소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소연이 크게 외쳤다. 집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손에는 젖은 행주를 들고 있었다. 여자는 날씬했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빛바랜 전통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볼 때 그는 거의 굳어버렸다. 그 눈은 깊고 따뜻했다. 비록 주름이 패여 있지만 그것은 누나 지수의 눈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신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누구세요? 왜 낯선 사람을 데려왔니? 민준은 심장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의 채소를 샀는데 너무 좋아서 농장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눈은 여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아, 들어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의심의 기색 없이 말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감정들과 함께 남겨졌다. 그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걸음걸이도 친숙했다. 누나 지수가 정원에서 채소를 가져올 때의 그 천천히 걷는 모습.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다일렀다. 이것은 단지 누나를 닮은 누군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집안은 어두웠다. 벽에 걸린 등유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소박한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탁자, 몇 개의 느슨한 대나무 의자, 그리고 금이 간 그릇 선반이 있는 작은 부엌 공간. 하얀 머리카락의 노인이 집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대나무 부채를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누구요?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멀리서 온 손님입니다. 잠시 들렀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소연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가 작은 쟁반을 가져왔다. 그 위에는 2잔의 녹차가 담겨 있었다. 가난한 집이라 차밖에 대접할 게 없네요. 그녀가 쟁반을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민준은 고마워하며 차를 들었지만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의 눈은 소연에게 돌아갔고 다시 한번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다.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 그는 그것이 누나 지수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소연이의 목걸이가 예쁘네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줬어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소연이가 커서 예쁘게 착용하라고 줬죠.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준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빛이 약간 헤어졌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구조됐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대요. 저는 그냥 간직했다가 소연이에게 줬어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는 소연을 힐끗 보고 다시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본 뒤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구조되셨다고요? 무슨 뜻이죠? 그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20년도 더 전이지요. 내가 그물을 던지러 갔다가 그 애가 구명조끼에 매달려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버스가 강에 빠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내가 데려와서 키웠지요. 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았다. 20년 전 강에 빠진 버스. 그날은 바로 누나 지수가 실종된 날이었다. 그는 세연이라 불리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 마른 얼굴, 높은 콧대, 그리고 그 쉰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 비슷했다. 목걸이는 이제 소연의 목에 있었고 노인과 세연의 이야기는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만약 이 여자가 누나 지수라면 왜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왜 가난한 집에 살며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죄송해요, 실례지만 민준이 세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고향이 어디셨는지, 가족은 어땠는지.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슬픔이 스쳤다.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깨어났을 때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평화롭게 살길 바란다고 하셨죠. 저도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민주는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다. 그때 강에서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구명조끼에 매달려 있었고 매우 약했어요. 내가 데려와 딸처럼 키웠지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도 많이 묻지 않았고요. 강에 떠내려오셨다고요? 민준이 되풀이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스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사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끔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꿈을 꾸긴 하지만 깨면 무슨 꿈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물에 대한 꿈. 그것은 그 버스 사고에서 남은 기억 조각일까?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세연을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대한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다. 목걸이를 언제 받았니? 10살 때요. 소연이 대답하며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가 주셨어요. 예쁘게 착용하라고요? 그 목걸이를 구조됐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이 세연에게 물었다. 네.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몸에 있던 거예요.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예뻐서 간직했다가 소연이에게 줬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세연은 목걸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그저 흐릿한 과거에서 온 기념품처럼 간직했을 뿐 과거에 대한 본능적인 연결이었을까? 그는 일어나서 세연과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집을 나서며 그는 멀리 보이는 강을 바라보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누나, 정말 누나라면 내가 누나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울 거야. 민주는 임시 숙소의 현관에 서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멀리 논밭을 비추고 있었다. 밤 곤충들의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방금 소연의 집에서 돌아왔다. 세연과 노인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메아리쳤다. 물에 대한 꿈, 소연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 강에 떠내려온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세연이 누나 지수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20년이 넘게 가족이 눈물로 슬퍼했던 그 누나. 하지만 그 희망과 함께 모호한 두려움,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직원들이 남겨둔 차가운 차 한 잔을 들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생각이 복잡했다. 그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세연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누나 지수라면, 그리고 그는 생각해냈다. 20년 전에 찍은 가족사진. 그가 15살 키 작은 소년이었을 때 흰색 전통 한복을 입은 누나 지수 옆에 서 있는 사진. 누나는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뒤에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지금 서울의 그의 아파트 서랍 안에 있었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오려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 일찍 민주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 망설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세연에 대해, 목걸이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릴 것이라 상상했다. 그리고 딸을 찾을 희망에 어머니의 눈이 빛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멈췄다.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안 돼.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만약 지금 말했다가 세연이 누나가 아니라면 어머니는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그는 누나가 실종된 후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매일 밤 작은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누나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지수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다 바꿔서라도 그 아이를 찾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사그라들었고 어머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슬픔 속에서 살아갔다. 만약 지금 희망의 불씨를 가져다주고 그것이 오해였다면 민주는 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혼자 해내야 해. 민주는 결심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다. 확실해질 때까지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결정을 내린 민주는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없어도 현장 조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다. 아무에게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급한 일로 서울에 돌아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날 밤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지만 그의 마음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는 누나 지수를 생각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미녀를 부를 때의 신 목소리, 그리고 비 오는 날 버스에 올랐던 그 운명의 날. 누나,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찾을게요. 그는 속삭였다. 손을 꽉 쥐며.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3시간 넘는 여정을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국도는 먼지가 자욱했고 차 창문에 붉은 흙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여정 내내 그는 누나가 강한 물살 속에서 구명조끼에 매달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약해진 손으로 필사적으로 생명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는 누나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궁금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는 참았다. 운전대를 꽉 붙잡으며 기다려요 누나. 그는 자신에게 약속하듯 중얼거렸다.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불도 켜지 않고 곧장 침실로 향했다. 가족 기념품을 보관하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손편지, 어머니의 나무빗, 그리고 20년도 더 전에 찍은 가족사진. 그는 사진을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다. 종이가 황변했지만 누나 지수의 모습은 선명했다. 흰 한복을 입고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미소는 봄 햇살처럼 밝았다. 민준은 옆에 서 있었다. 마른 소년, 너무 큰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다. 뒤에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준은 사진 속 누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이 베었다. 정말 누나예요? 그는 속삭였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들고 있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당장 사진을 세연에게 가져가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세연이 고개를 저으면 어쩌지?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에 불과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침착하라고 타일렀다. 한 단계씩 진행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셔츠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가 성공한 삶을 일구어낸 곳.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누나 지수였다. 마을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가 더 결연한 마음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더 빨랐다.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햇빛이 소연의 집 앞 바나나 나무 사이로 비쳐 작고 낡은 집을 밝게 비추었다. 소연은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세연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들고 그 안에는 방금 따온 채소가 있었다. 또 오셨네요. 민준이 다가오자 세연이 고개를 들며 흰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오늘은 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연 옆 작은 대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세연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쳤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은목걸이를 한 젊은 여자, 옆에 서 있는 소년,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부.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녀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가족이에요.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죠.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이 여자분, 언니는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세연은 눈썹을 찌푸리며 더 자세히 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닮은 것 같기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아요. 민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사진 속 목걸이가 소연이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제가 구조됐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직했을 뿐이에요.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사진이 세연의 기억을 깨울 것이라 희망했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다. 노인이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세연 손에 든 사진을 보고는 멈춰섰다. 그게 뭐요?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가족 사진이에요. 민준이 대답하며 일어나 노인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연 씨를 구조하셨을 때 목걸이 말고 다른 것은 없었나요? 노인은 의자에 앉았다. 흐린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때 그 애는 아주 약했어요. 옷은 다 찢어지고 목걸이 외에는 맞다, 작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 용우에게 줬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손수건이요? 민준이 되풀이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작았어요. 흰색의 빨간 글씨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노인이 대답하고 몇 번 기침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 손수건을 찾아야 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로. 민준은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소연의 집을 떠났다. 노인이 말한 손수건, 빨간 실로 수놓아진 이름이 있는 손수건. 그것은 누나 지수의 마지막 유물일 수 있었고 그에게 진실을 확인해 줄 것이었다. 그는 용호, 세연의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손수건이 아직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용호가 쉽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것도 알았다. 지난번에 그를 만났을 때 의심스러운 눈빛과 차가운 태도는 그가 세연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소연의 집을 찾았다.
그는 가족 사진을 가져갔다. 필요하다면 용호를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이슬이 들판의 벼에 맺혀 있었다. 소연은 집 앞에 앉아 채소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장에 가져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민준을 보자 밝게 웃었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채소 사러 오셨어요? 아니, 세연 씨와 용호 씨를 만나러 왔어.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계세요? 네, 엄마는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방금 들에서 돌아오셨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인 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아빠, 민준 삼촌이 오셨어요? 세연이 먼저 나왔다. 여전히 빛바랜 전통 상의를 입고 있었다. 뒤따라 용호가 나왔다. 흙이 묻은 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또 오셨네요? 세연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용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항상 그랬듯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네, 세연 씨와 용호 씨께 할 말이 있어서요? 민준이 인사하며 대답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서 노인은 구석에 앉아 부채를 들고 있었다. 소연은 채소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가족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곧바로 용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세연 씨를 구조했을 때 손수건이 있었다고요. 빨간 실로 수놓아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용호는 순간 굳었다.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정민준이 계속해서 물었다. 인내심을 유지하지만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제 생각에는 세연 씨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녀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죠? 용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왜 과거를 파헤치려 하죠? 세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혼란이 어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민준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생각에 세연 씨는 제 누나예요. 20년 전 버스 사고로 실종된 지수 누나. 소연이의 목걸이, 빨간 실로 수놓아진 손수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용호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세연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요. 이만 가주세요. 하지만 세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그 손수건을 보고 싶어요. 아직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용호는 망설였지만 세연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집 뒤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를 뒤적거렸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흰색 손수건, 이제는 누렇게 변한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손수건에는 빨간 실로 지수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지만 이제는 색이 바른 상태였다. 민준은 손수건을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맞아요. 그가 속삭였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 수놓으신 거예요. 그는 손수건을 세연에게 건넸다. 보세요.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세연은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수라는 글자를 만졌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갑자기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얼굴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예상치 못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네? 물이 보여요. 그녀가 가쁜 숨을 내쉬었다. 눈을 꼭 감았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려요. 민준은 벌떡 일어나 세연의 손을 잡았다. 뭐가 기억나요? 말해보세요. 세연은 숨을 헐떡였다.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수영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 세요. 누군가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붙잡으라고요. 그녀는 눈을 떴다. 민준을 바라보았다. 지수가 누구죠? 민준은 목이 베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누나예요. 누나가 지수예요. 누나는 제 누나고 저는 민준이에요. 누나의 동생이요. 그는 사진을 가리켰다. 여기, 이게 누나예요. 이게 저고,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세연은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듯 흐릿한 기억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돌아오는 듯했다. 민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쉰 목소리가 떨렸다. 강가에서 울며 내 이름을 부르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뺨을 차고 흘러내렸다. 이제 기억나요. 저는 치수예요. 민준은 세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꽉 안았다. 흐느끼며 말했다. 누나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누나를 찾아 헤맸어요. 세연, 이제는 치수도 울었다. 그녀는 민준을 꽉 안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스쳤다.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민준이라는 걸 알겠어요. 내 동생. 용호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구석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흐려진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이 뛰어들어왔다.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왜 그래요? 민준 삼촌은 누구예요? 지수는 눈물을 닦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엄마의 동생이란다. 엄마의 오빠야. 너의 삼촌이지. 민준은 지수에게서 몸을 떼고 용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계셨죠? 용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손수건의 이름을 봤어요. 그녀에게 가족이 있을 거라 짐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용호를 비난하지 않았다. 용호가 단지 지수를 보호하려 했고 그들의 작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는 누나를 어둠 속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지수 누나,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20년 넘게 누나를 기다리셨어요. 미뤄 가시겠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용호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집이지만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용호를 바라보았다. 용호 씨, 누나와 함께 가주세요. 소연이도요.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누나의 가족은 제 가족이에요. 용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고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한다면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일단 가보죠.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단지 누나가 어머니를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소연이도 할머니를 알아야 해요. 지수는 눈물을 닦고 소연을 꼭 안았다. 들었니? 우리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야. 분명 외할머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순수한 미소가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노인은 구석에서 가볍게 기침을 하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렴. 난 늙었으니 여기 있을게. 하지만 날 잊지 말고 돌아와 보거라. 할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준이 대답했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도 돌볼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수, 용호, 소연을 서울로 데려갈 준비를 했다. 그는 가족사진, 지수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 그리고 소연에게 목걸이를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었다. 3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아무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지수는 민준 옆에 앉았다.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흩어진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했다. 용호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소연은 끊임없이 도시에 대해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누나를 찾았고 이제 어머니에게 그 기쁨을 전할 차례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먼저 내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민준이에요.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부인이 나타났다. 시간이 만든 주름이 깊지만 여전히 따스한 눈을 가진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 앉으세요.
어머니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백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민준은 밖으로 나가 지수를 데려왔다. 지수가 문턱을 넘기 전 백 여사는 고정된 듯 굳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 사람은 누구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분은 누나예요. 지수 누나. 그녀는 살아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민준이 말했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백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안 돼. 내 딸은 20년 전에 죽었어. 민준아, 이런 장난은 하지 마라. 엄마가 견딜 수 없어. 민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 보세요. 이게 누나예요. 20년 전 제 옆에 선 누나.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는 사진 속 지수를 가리키고 그 앞에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똑같지 않나요, 어머니? 백 여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닮았다고 해서 어떻게 내 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니? 이럴 순 없어. 민준은 지수에게서 손수건을 받아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걸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 수놓으신 손수건이에요. 빨간 실로 지수라고 수놓으신 거 기억나세요? 백 여사는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수라는 이제는 바랜 글자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이 더 커졌다. 이건 정말 내가 지수에게 만들어준 손수건이야. 하지만 어떻게? 민준은 소연에게 손짓했다. 소연아, 이리 와서 할머니께 목걸이를 보여드리렴. 소연이 다가와 은목걸이를 풀어 백 여사에게 건넸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누나의 생일에 사주신 목걸이예요. 그날 실종됐을 때 누나가 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소연이, 누나의 딸이 착용하고 있었어요. 백 여사는 목걸이를 들고 바랜 파란 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수와 소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지수를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수야, 내 딸아, 이게 꿈은 아니겠지? 네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녀는 지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만든 주름 속에서도 그녀의 딸을 볼 수 있었다. 손수건, 목걸이. 그게 네 거였어. 넌 내 지수야. 지수도 어머니를 꽉 안고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기억나요.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녀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용호와 소연을 데려왔다. 어머니, 이분은 용호 씨, 누나의 남편이세요. 그리고 소연이 어머니의 외손녀예요. 백 여사는 소연을 바라보고 그녀를 안았다. 하늘이시여, 내게 외손녀가 있다니 너무 예쁘구나. 어릴 때 지수를 닮았어. 그녀는 용호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돌봐주셔서. 당신은 내 사위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용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저는 그저 그녀가 평화롭게 살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작은 집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백 여사는 손수건과 목걸이를 들고 지수가 실종된 후의 나날들을 이야기했다. 지수는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고향 부엌의 냄새, 어린 시절 민준의 미소. 민준은 옆에 앉아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천근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했다. 며칠 후 민준은 지수, 용호, 소연이 서울에 머물도록 설득했다. 그는 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임대했다. 그들이 새 생활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편안한 곳이었다. 용호는 서서히 도시 생활에 적응해갔고 민준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소연은 새 학교에 즐겁게 다녔다. 지수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들판에서 뛰놀던 오후 그녀가 장난칠 때 어머니의 꾸중, 강에서 민준과 물고기를 잡던 시간들. 민준은 노인도 잊지 않았다. 지수를 구해준 그 노인. 그는 마을로 돌아가 노인을 위해 낡은 양철집 대신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주었다. 할아버지, 누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노인의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는 소연이의 증조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노인은 웃었다. 눈물이 반짝였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고맙네, 젊은이. 민준은 마을에 콘크리트 도로를 놓았고 개울 위에 시멘트 다리를 지었다. 그의 누나를 살려준 이곳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오후 그는 어머니의 집 앞에 서서 나무 그늘 아래 웃고 이야기하는 지수와 백여사를 바라보았다. 지수가 그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엄마를 다시 찾지 못했을 거야. 누나는 제 누나잖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누나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석양 아래 작은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재회의 행복,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가족의 유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시장의 한 식당,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봉선식당이라는 간판 아래로 여러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들어갔다. 물기를 털어내며 그들은 따뜻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 주인 김봉선 여사는 계산대에서 성의 없는 표정으로 돈을 세고 있었다. 주윤아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25살인 그녀는 2년 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그녀에게 봉선식당은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였다. 비록 김봉선의 까칠한 성격과 인색함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참고 일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주윤아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 그는 비에 젖은 채 식당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굶주림과 절망이 함께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윤아가 다가가서 물었다. 노인은 쑥스러운 듯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몇 개의 동전이 그의 손바닥에 나왔다. 밥 한 그릇 얼마인가요? 주윤아는 메뉴판을 가리켰다. 가장 싼 된장찌개 정식도 7,000원이었다. 노인의 손에 있는 돈은 기껏해야 3,000원 정도로 보였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충분하지 않네요. 그 순간 주윤아는 결심했다. 오늘 저희 식당에서 특별 이벤트로 첫 손님에게 무료 식사를 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네, 앉으세요. 주윤아는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물론 그런 이벤트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에서 그 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노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윤아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와 밥, 반찬을 차려왔다. 드세요,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주윤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소. 이런 친절을 오래 받아보지 못했어.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소액 월급에서 한 끼 식사값을 내는 것은 큰 손실이었지만 노인의 감사한 눈빛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윤아,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다. 김봉선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다. 누가 허락했어? 공짜로 음식을 주게? 주윤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계산할게요. 내 월급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당장 내보내. 노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주윤아가 말했다. 드시고 가세요. 말 대답하지 마. 김봉선이 소리쳤다. 그녀는 노인의 테이블로 가서 식사를 치웠다. 우리 식당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나가.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주윤아는 노인을 향해 사과의 눈빛을 보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당신의 친절함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노인은 비가 내리는 밤으로 다시 사라졌다. 김봉선은 주윤아에게 돌아섰다. 오늘 일은 끝이야.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마. 주윤아는 충격에 빠졌다. 사장님, 제발요. 제가 그 식사비 내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내 권위를 무시했어. 당장 나가. 주윤아는 눈물을 참으며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계였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노인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옳은 일이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밤거리로 나온 주윤아.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시장 입구의 작은 포장마차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는 주윤아를 알아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이고, 윤아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비를 맞고. 주윤아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일이 좀. 들었어. 봉선이가 너를 내쫓았다면서? 그 독한 여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묵 한 그릇을 내밀었다. 먹어, 몸 데워야지. 주윤아는 감사의 어묵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니? 선한 일 했다고 쫓겨나다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윤아야, 너무 걱정 마. 좋은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야. 주윤아는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김봉선은 시장 내 다른 가게들에도 영향력이 있었다.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 고급차 몇 대가 멈춰섰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런 고급차들이 이 허름한 시장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우산을 펴들고 마지막 차량을 향해 도열했다. 마지막 차에서 나온 사람은 6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신사였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권위와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누구지?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봉선식당으로 가는 것 같은데. 주윤아도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다. 그 고급스러운 일행이 실제로 봉선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봉선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에 당황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그녀의 환영 인사에 대답한 것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봉선 씨 맞으시죠? 김봉선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봉선 식당 주인입니다. 저는 강 회장입니다. 노신사가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봉선은 혼란스러워했다. 특별한 손님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밖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몇 시간 전 김봉선이 쫓아낸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낡은 옷 대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고 자신감과 위엄이 넘쳤다. 김봉선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은?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분은 박재성 회장님입니다. 강 회장이 설명했다. 대한그룹의 명예회장이시죠.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대한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박재성 회장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오늘 회장님께서 특별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을 시험하는 실험이었죠. 김봉선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재성 회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쌓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가치는 인간성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김봉선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는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이 식당에 왔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지 한 끼 식사였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선은 변명하려 했다. 그게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필요 없습니다. 박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정한 인간성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때 박재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윤아 씨는 어디 있나요? 김봉선은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녀를 해고했군요. 박재성의 눈이 차가워졌다. 저에게 친절을 베푼 유일한 사람을 말이죠. 바로 그때 포장마차에서 지켜보던 주윤아가 천천히 식당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박재성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주윤아 씨, 들어오세요. 주윤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노인을 알아보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박재성이 다시 말했다.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윤아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갔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박재성은 그녀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이 식당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움을 보여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낯선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주윤아는 당황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박재성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행동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강 회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서류 준비됐나요? 강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박재성에게 건넸다. 박재성은 그것을 주윤아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제가 설립한 희망재단의 서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을 재단의 운영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윤아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요. 경험은 쌓을 수 있습니다. 박재성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마음은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재단에 필요합니다. 김봉선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냉담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주윤아는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박재성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김봉선을 향해 돌아섰다. 김 사장님, 오늘 있었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인간성의 가치에 대해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박재성과 그의 일행은 주윤아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다. 그들이 떠난 후 봉선 식당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방금 목격한 일의 의미를 곱씹었다. 김봉선은 홀로 남겨져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인색함과 냉담함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주윤아는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눈을 떴다. 박재성 회장이 그녀에게 제공한 임시 숙소였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녀는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 소리가 연속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열어보고 놀랐다. 신데렐라 스토리, 식당 종업원, 재벌그룹 재단 임원으로 가난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한 끼 식사. 박재성 회장, 노인 분장 실험으로 인간성 시험에. 그녀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악의적인 댓글이 있었다. 계획된 일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진짜 실력은 없고 동정으로 얻은 자리. 주윤아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을 원한 적이 없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 회장이었다. 주윤아 씨, 괜찮으세요? 뉴스 보셨어요? 네. 주윤아가 약하게 대답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일을 했을 때 비난받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주윤아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압도되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한편 봉선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다. 김봉선은 전날 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가 창피함에 숨어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봉선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윤아의 명성을 떨어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기자에게 연락했다. 저에게 폭로할 이야기가 있어요. 주윤아에 관한 진실이죠.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어떤 진실인가요? 그 여자는 사실 계산적이에요. 그녀는 박재성 회장님을 알아보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모든 게 연기였다고요? 기자는 의심스러워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녀가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득을 챙겼죠. 기자는 망설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드릴게요. 김봉선이 제안했다. 그러나 기자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김봉선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주윤아는 박재성 회장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다. 앉으세요, 주윤아 씨. 박재성이 친절하게 말했다. 어제 일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주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저 같은 사람이라죠? 박재성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제가 여러 식당을 방문했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저를 외면했죠. 오직 당신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여놓다. 희망재단은 제가 은퇴 후 설립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노숙자 지원, 결식아동 급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길 바랍니다. 주윤아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자세한 프로젝트 설명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있었다. 월급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과 배려심,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요. 주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시간을 드릴게요. 박재성이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주윤아가 임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윤아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주윤아 씨? 그녀가 물었다. 주윤아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희망재단의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당신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주윤아는 안도했다.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에서 서지원은 희망재단의 일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주윤아의 의문에 친절하게 답했고 실제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서지원이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당신에 대해 의심이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당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주윤아는 머뭇거렸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적이라고, 다 연기였다고. 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항상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대화를 마치고 주윤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재성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성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주윤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희망재단의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환영했고 서지원은 그녀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주윤아는 컴퓨터 작업, 회의 참석, 프로젝트 관리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는 빠르게 배웠고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캠페인이었다. 그녀는 이전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식사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나눠주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지원이 놀라워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운영했지만 당신의 아이디어로 2배나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모든 경험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나 봐요.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미디어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한 끼 식사로 인생이 바뀐 여성, 이제는 수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김봉선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계속 확산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주윤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쟁재단들은 그녀의 경험 부족을 비판했다. 어느 날 주윤아는 중요한 기부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다. 그녀는 밤새 준비했지만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괜찮아요? 서지원이 물었다. 주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저를 판단할 거예요. 윤아 씨, 서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해요. 당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화려한 말투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고민했던 것은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였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기부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주윤아의 진정성에 감동받았고 그날 재단은 역대 최대 금액의 기부금을 모았다. 박재성 회장은 크게 만족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군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윤아의 성공이 계속되면서 김봉선은 더욱 분노했다. 그녀의 식당은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사에 접촉했다. 주윤아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박재성 회장님을 속였어요.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고 언론사는 이를 간파했다. 대신 그들은 김봉선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실패한 식당 주인, 성공한 전 직원에 대한 허위 비방 시도. 이 기사가 나간 후 김봉선의 식당은 완전히 망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주윤아는 재단 일을 통해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전 그녀에게 친절했던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아이고 윤아야, TV에서 봤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주윤아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녀는 할머니의 작은 포장마차를 새 가게로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돕는 일이었지만 주윤아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몇 달 후 주윤아는 한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편지는 어딘가 익숙했다. 주윤아 씨에게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식당에서 일할 때 가끔 찾아오던 손님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친절했고 때로는 제가 돈이 족할 때 몰래 음식을 더 주곤 했죠. 그때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주윤아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일상적인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중요했다니. 그날 밤 그녀는 박재성 회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제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작은 친절이라는 캠페인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나누도록 장려하는 거죠. 박재성은 즉시 동의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한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작은 친절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 이야기를 공유했다. 1년 후 주윤아는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프로젝트들은 큰 성공을 거뒀고 그녀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것은 김봉선이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식당 주인은 이제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지윤아, 김봉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미안해. 김봉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해고한 것, 소문을 퍼뜨린 것, 모든 것이. 주윤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이해가 있었다. 괜찮아요. 사장님께서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김봉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식당, 명성, 다.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주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저희 재단에 식당 운영 프로젝트가 있어요. 취약계층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경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해요. 김봉선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돕겠다는 거야?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주윤아가 미소 지었다. 저도 받았으니까요. 몇 주 후 김봉선은 재단의 식당 프로젝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까칠한 성격은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왜 나를 도왔어? 어느 날 김봉선이 주윤아에게 물었다. 주윤아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박재성 회장은 주윤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윤아는 잠시 생각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박재성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본 특별함입니다. 당신은 권력이나 부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당신은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하죠.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희망재단의 새로운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가 되었고 당신이 가장 적합한 후계자입니다. 주윤아는 충격에 빠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박재성이 웃었다. 당신은 1년 만에 우리 재단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영향력이 컸고 당신의 진정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윤아는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녀는 단지 한 끼 식사를 노인에게 베푼 식당 종업원이었다. 이제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박재성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노인으로 변장했던 그날 내 실험은 인간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당신은 성공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윤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박재성이 말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날 밤 주윤아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각각의 빛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녀의 핵심 가치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친절을 베푼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할 일이었다. 친절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몇 년 후 주윤아의 작은 친절 캠페인은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친절을 실천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했다. 김봉선은 재단의 식당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 취약계층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쳤다. 박재성 회장은 평화롭게 은퇴하여 주윤아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때때로 주윤아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그녀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새 가게에 들러 따뜻한 어묵 한 그릇을 먹었다. 역시 할머니 어묵이 최고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주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윤아, 큰 사람 됐어도 변한 게 없구나.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이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그날을 떠올렸다. 비 오는 저녁 한 노인이 식당에 들어왔던 그 순간. 그때 그녀가 한 선택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가 항상 해왔던 일이었다. 친절하게 대하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옳은 일 하기. 가장 단순한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세상은 친절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 단 한 순간, 단 한 가지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될 수 있다.